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늘 점수 잘 나왔습니까? 점수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지? 자, 1번은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기본적으로 이제 한 문제 출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잘 봐두시고. 자, 1번은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의 이제 요건입니다. 그 요건 놓으면 세대수 잘 봐야 되고, 300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합니다. 그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고, 용도지역이 이제 도시지역에서 건설이 되는 이와 같은 주택이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자, 그래서 1번, 일단 이제 요건이니까 요건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이제 원룸 주택의 이제 원룸 주택의 요건입니다. 그래서 원룸 주택은 일단 세대별 전용 면적이 최대가 50제곱미터 이하예요. 그래서 이제 원룸 주택의 세대별 전용 면적 85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얼마까지만 되냐? 50제곱미터까지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하고 4번은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하나의 이제 건축물에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외적으로 인정이 된 건 원룸 주택에 대해서만 도시형 생활주택 외 주택하고 함께 건축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규모가 한 세대, 그래서 한 세대는 함께 건축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룸 주택을 준주거 지역하고 상업 지역에서 건축을 할 때는 원룸 주택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외 주택을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다 원룸 주택만 대상입니다. 그래서 85제곱미터 초과한 건 여기 용도 지역이 아니면 한 세대. 그리고 준주거 지역하고 상업 지역은 도시형 생활주택 외 주택, 즉 85제곱미터 초과한 주택 세대수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3번하고 4번인데 일단 3번은 일단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 이렇게 놓으면 대상은 원룸 주택만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은 용도 지역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준주거 지역하고 상업 지역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5번 보시면 이제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하고 원룸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도시형 생활주택 상호간에는 함께 건축하는 게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5번 그게 이제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주택건설사업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주택 건설 사업 또는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시행했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이제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택 건설 사업 또는 주택 건설 대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시행하려는 자는, 자, 원칙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고 해야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행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서 등록과 관련해서 등록을 해야 하는 대상은
규모가 이제 어느 정도냐 이건데 여기에는 이게 붙는 거예요. 연간. 그래서 연간 주택가 관련해서는 20호 또는 20세대 이상,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30호 또는 30세대 이상, 그리고 대지조성사업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자,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고 주택건설 사업이나 대지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거고, 규모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시행을 하는데 등록을 하지 않고 하는 경우, 자, 이게 또 예외로 해서 인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업 주체가 이제 국가 등인 경우,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여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등록하지 않고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익법인, 주택건설과 관련된 공익법인도 등록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주택조합하고 직장주택조합하고 근로자에게 이제 주택을 공급하는 고용자인 경우,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여기 해당한다 하더라도 등록 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이때는 등록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1번 지역주택조합이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이 경우. 그다음 2번 왜 틀렸냐? 왜 틀렸냐 모르죠. 이게 빠져서 틀린 거예요. 이게 빠져서 틀린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면 맞아요. 사업계획 승인 대상 물어보면 맞는데 지금 등록 물어본 거죠. 등록이니까 앞에 이게 들어가야 돼요. 연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앞에 설명이 이렇게 긴 거야, 이게. 그래서 2번 왜 틀린지 모르죠. 이게 빠져서 틀린 거예요. 이거 꼭 시험 봐도 계속 틀린다, 이게.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하고 틀려요.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별이기 때문에 이게 안 붙어요. 사업장별로 규모가 그냥 30호 30세대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고, 지금 이거는 여기서 지금 이거 물어본 거죠. 등록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등록 대상 물어봤으니까 등록은 이거예요. 앞으로 규모가 이 정도 되는 걸 하겠다. 그래야 등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왜 틀리냐. 시험 보면서 이게 왜 틀리냐 모르죠. 이게 빠져서 틀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등록 놓으면 항상 앞에 이게 들어요. 연간, 이게 들어요. 연간.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사업계획 승인 대상하고 여기 등록 대상하고 구분을 잘 못 하시는데 등록은 이거예요. 앞으로 할 거니까 앞에 단위가 뭐가 붙냐. 연간 단위가 붙는 거고,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사업건별로 해서 규모가 크게 해당하면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고, 미만이면 건축 허가 받는 거고, 그거예요. 그래서 3번이 그게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 5번이, 자, 3번은 등록과 관련해서 법인 형태로 등록하는 경우하고 개인인 경우 두 가지로 이제 나눠져요. 그래서 법인인 경우에는 등록하고자 할 때 자본금이 최소 3억 원 이상이고, 개인인 경우에는 여기 2배예요. 6억 원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등록한 사업자가 직접 주택 건설과 관련해서 시공을 하고자 한다. 그럼 이때는 자본금 기준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이 기본적으로 5억 원이고 개인인 경우에는 이거의 2배야. 그러니까 자산평가액이 얼마가 되느냐. 10억 원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은 주택건설 시공을 할 때 원래는 주택으로 쓰는 층과 관련해서 5계층까지만 건축을 하는 거예요. 5계층이라 하더라도 아파트죠. 근데 6계층 이상, 6계층 이상 하려면 그게 나이는 것처럼 뭐가 있어야 되냐. 주택건설 시적이 있어야 돼요. 주택건설 시적. 그래서 5번에 보면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등록사업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계층 이상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5번이 3년 전에 주관식으로 해가 출제가 됐어요. 뭐 몇 년간 몇 세대냐 이렇게 해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2번에 있어서는 2번인데, 이거 시험 보러 갈 때까지 부분 좀 하고 있어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 대상하고 등록 대상. 제일 중요한 건 앞에 뭐가 붙냐? 연관이 붙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걸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 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정서하고 자, 지위와 관련해서 자, 원래는 양도 양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양도 양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정서 또는 지위 5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주택 주화원의 지위. 주택 주화원의 지위인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지역주택조합하고 직장주택조합의 주화원의 지위. 그리고 두 번째는 주택상환사채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입주자 저축정서.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시장구수구청장이 확인한 서면이에요. 무허가 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 건물 철거 확인서. 그리고 다섯 번째가 공공사업과 관련된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예요. 여기 이제 5가지가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5가지 증서 또는 지위와 관련해서는 양도 양수, 즉 사고 파는 거, 대표적인 게 이제 매매 또는 증여 등과 관련해서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이야기고, 여기 이제 양도 양수와 관련해서 상속하고 저당과 관련해서는 양도 양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외한다는 건 결국 허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속과 관련해서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한다, 주택상환사채 상속한다, 입주자 저축정서 상속한다. 이게 다 뭐예요? 허용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조합원의 지위와 관련해서 저당 설정한다, 주택상환사채에 저당 설정한다, 입주자 저축정서에 저당 설정한다. 되느냐? 현실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법에서는 뭐예요?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출제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아는데 실제 되느냐 안 되냐 그 생각해가지고 안 된다. 그 혼자 생각입니다. 법에서는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입주자 저축 정서에 대한 저당은 금지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허용이 됩니다. 허용이.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 1번, 2번, 3번, 4번이 각각 여기 이제 증서 또는 지위와 관련해서 상속이 되느냐, 매매가 되느냐, 증여가 되느냐 그 부분 물어본 거고,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이거 위반하게 되면 주택법에 의한 형벌이에요. 형벌이 이제 제일 높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관련해서 주택법 위반과 관련해서 만약에 형벌이 출제가 되면 지금 여기 나 있는 자, 공급질서 교란금지 이거 위반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전매 제한과 관련해서 전매 제한 위반한 경우, 자, 여기 이제 2가지는 위반하게 되면 형벌이 똑같아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2가지 위반에 따른 형벌은 같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리고 그 밖에 뭐 주택법 위반과 관련해서 형벌 오면 그냥 찍어요. 모릅니다. 그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 2개, 여기 2개는 형벌로 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네? 그러니까 일반 뭐 등록사업자나 이런 그 관련된 사람 이외에 일반인한테 부과되는 형벌 중에서
제일 무거운 게 이거예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근데 뭐 사업 주체가 위반했다, 뭐 건설업자가 위반했다 그러면 이거보다 형벌 더 높은데 일반인과 관련해서 형벌은 가장 높은 게 여기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리버닝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가 기대인데, 자, 일단 리버닝이 이제 최근 뭐 트렌드니까 이제 잘 봐두시고, 일단 이제 1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이에요. 그 수립은 어느 경우에 이제 수립하느냐. 자,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하는 건 리모델링 유형 중에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그래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 감일, 이주 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게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이제 의미가 출제되면 이걸 잘 유념해 주시고, 뭐하고 관련된 거냐?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과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계획과 관련해서 수립은 세 사람이에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 시장이에요. 그래서 수립권자의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이 사람들 해당 사항 없습니다. 누구하고 누구가 대상이냐.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 시장이 수립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 계획이에요.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해서 수립을 하도록 된 거예요. 그래서 수립 주기 10년 단위로 해서 수립을 한다. 그 다음 무조건 수립하는 게 아니고 이번처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 감일의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1번하고 2번 두 가지 봐두시고, 그 다음에 3번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구 50만이 안 되는 시의 시장이라 하더라도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 감일이나 일시 집중 등의 우려가 되어 도지사가 리모델링 기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때는 수립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원칙하고 예외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특별시장, 간시장, 대도시장은 5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그 결과를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0년 단위면 이제 너무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자, 반에 해당되는 5년마다 한 번씩 이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당성 여부에 이제 검토 주기는 5년마다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대도시 시장과 관련해서는 대도시 시장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다른 거하고 틀려요. 다른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대도시 시장이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이 확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대도시 시장이 수립했다 하더라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좀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5번 대도시 시장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 도지사의 승인이에요. 그래서 5번 그게 이제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리모델링은 최근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리모델링은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 하자담보 책임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이제 사업 주체가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만료 예정일을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2번 사업 주체는 하자 보수 청구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지체 없이 보수를 하고 보수 결과를 서면으로 입주자 대표 등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수 결과를 통보받은 입주자 대표의 등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유를 명확히 기재한 서면으로 사업 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사업 주체는 전유분에 대한 하자 보수가 끝난 때는 입주자 대표의 회장과 공동으로 담보 책임 종료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담보 책임 종료 확인서와 관련해서 전유 부분에 대한 담보 책임 종료 확인하고 공용 부분에 대한 담보 책임 종료 확인, 이게 달라요. 전유 부분은 확인을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입주자. 그리고 공용분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 종료와 관련해서 입주자 대표의 회장한테 받는 거예요. 지금 전유 부분이죠. 전유 부분이니까 입주자 대표의 회장이 아니고 뭐예요? 입주자. 그래서 4번이 이제 지금 전유분에 대한 하자 보수가 끝난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입주자 대표의 회장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5번 입주자 대표의 회장은 공용 부분 담보 책임 종료 확인서를 작성하려면 의견 청취를 위해서 서면으로 개별 통지를 하고 공동주택 단지 안 게시판에 2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4번하고 5번이 개정되면서 새로 신설된 내용. 과거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이게 뭐 나눠져 있지도 않고 뭐 게시해야 된다 이런 게 없어요. 근데 개정되면서 4번하고 5번 내용이 새로 신설된 내용.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념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안전진단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공동주택에서 안전진단은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즉 주요 구조부 등과 관련해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이때 이제 실시하는 게 안전진단이에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해당하는 거냐? 자,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이때 이제 실시하는 게 안전진단이고, 안전진단과 관련해서 올해 누가 의뢰하냐?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진단 기간에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주자 대표이나 사업주체가 하는 게 아니고 올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의뢰를 할 수 있는 기간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뢰할 수 있는 기간이 대부분 공공성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6번 시장군수구청장은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동주택의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의뢰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그리고 이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의 부설연구기관, 그리고 5번에 나린 것처럼 건축 분야 안전진단 전문기관, 이와 같은 기관이 대상이고, 건축사와 관련해서는 건축사협회가 의뢰받는 기관이에요. 개별 건축사는 아니고 건축사협회입니다. 건축사협회. 그래서 유일하게 건축사협회가 안전진단 의뢰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제 기관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 이제 개인 자격인 기술사 또는 건축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안전진단과 관련해서는 건축사협회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좀 유념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7번. 공동주택 관리분쟁과 관련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 분쟁과 관련된 조정위원회. 이거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하고 지방분쟁조정위원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설치를 하고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시군구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된 내용. 자, 그래서 1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 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 그 절차를 완료한 후 조정안을 작성해서 지체 없이 각 1월 각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수락 여부와 관련해서 분쟁조정위원회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한다. 그리고 3번,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 4번,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본 때는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하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번부터 4번까지 여기 나 있는 내용이 일단 과거에 없던 내용이 다 새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날짜가 다 30일입니다. 뭐 30일 이내 절차를 완료해야 된다. 그리고 조정안 제시를 받으면 서면으로 수락 여부와 관련해서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30일 이내. 그 다음에 3번 30일 이내 의사표시가 없는 때는, 즉 수락 여부에 대해서 의사표시가 없는 때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4번 조정서의 효력입니다. 조정서 효력도 재판상 하에로 본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효력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입주자 대표인 그리고 관리체는 분쟁조정에 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응할 수 있다가 아니고 강제상에 응해야 한다. 그래서 5번 그게 이제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뭐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도 내용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유념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8번 건축물의 설계자가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구조 안전과 관련해서 자, 두 가지예요. 건축주가 착공 신고를 할 때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 기준에 따라 설계를 했다는 것을 확인받은 서류를 착공 신고할 때 후각근자한테 제출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설계자가 설계를 할 때 구조 안전과 관련해서 구조기술사하고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거하고 대상이 나눠져요. 그래서 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건 대표적으로 이제 6개죠. 층수가 몇 층 이상? 2층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예? 그 다음에 이제 건물 높이, 그냥 높이 기준하게 되면 13m 이상, 그리고 처마 기준하면 처마 높이가 9m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특수구조 건축물 중에서 특수구조 건축물 다 되는 게 아니고 두 개만 되는 거죠.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기둥이나 보가 3m 이상 돌출이 된 경우하고, 그 다음 특수한 설계나 시공이나 공법이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 자 여기 해당하는 경우가 각각 모아두게 되는 거예요. 확인서를 제출하고 여기 또 하나 더 들어가죠. 기둥하고 기둥 사이 거리가 몇 미터 이상이냐? 10m 이상인 경우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여기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기 특수구조 건축물에 원래 기둥하고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이면 이게 특수구조 건축물이죠. 근데 여기에는 이게 뭐예요? 안 들어간다는 얘기야. 왜 안 들어가냐면 얘가 있기 때문에 10m 이상. 그래서 이게 쪼개져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하고 여기하고 잘 분하셔야 돼요. 여기는 대상이 그게 1번 청수가 6층 이상인 거. 그 다음 2번 특수구조 건축물입니다. 여기서 특수구조 건축물은 여기 세 개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세 개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다중이용 건축물, 4번 준다중이용 건축물, 그 다음에 5번이 나 있는 거, 이거는 여기, 얘죠, 얘. 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거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대상이고, 구조기술사 협력 받는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기둥하고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일 때만 구조기술사 협력 대상이에요. 자, 그래서 5번은 건축구조기술사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5번, 그게 이제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9번이 건축물의 이제 일반 구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가 기대인데, 여기 이 부분이 출제가 되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뭐, 그냥 단순하게 면적, 청수, 높이, 뭐 용도, 이렇게가 단순하게 그냥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게 그대로 물어봐요. 자, 그래서 1번은 이제 연면적 1만 제품 이상 건축물, 그리고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과 관련해서 건축 설비를 설치를 할 때, 이때 관계 전문 기술자하고 협력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 그 대상 규모만 좀 알아두시고, 연면적 1만 제품 이상인 건축물, 그리고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 자, 이 두 가지가 해당되는 이제 건축물에 뭐 에너지 관련된 설비라든지 이런 거 이제 설치할 때 관계 전문 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토지 굴착이나 옹벽 공사와 관련해서 협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굴착 공사는 깊이가 10m 이상, 그리고 옹벽은 높이 5m 이상의 옹벽 공사를 수반하는 경우, 이때는 설계자, 감리자는 토지 굴착이나 옹벽 설치와 관련해서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 지질 및 기반 기술사 협력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깊이하고 그다음 이제 높이, 옹벽의 이제 높이 두 가지. 그다음 이제 3번하고 4번인데, 자, 기준이 다 1.2m입니다. 난간은 높이 1.2m 이상. 그 다음에 4번, 오피스텔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m 이하 부분,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할 때, 이때는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높이 기준해가지고 1.2m입니다. 1.2m 이상이면 난간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 1.2m 이하면 추락 방지와 관련해서 하고, 그 다음 5번, 건축물에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곳을 정해서 외부에서 주간, 야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청수가 11층 이하 건축물, 11층 이하 건축물과 관련해서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곳을 정확히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주간, 야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16층 이하가 아니고 11층 이하입니다. 자, 그 다음 10번도 이제 피난시설에 대한 설명인데, 피난시설도 그냥 법에 기준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직통계단과 관련해서 보행거리와 관련된 기준이죠. 그래서 피난층 외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거실 각 부분과 관련해서 직통계단을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원칙은 30m 이하가 돼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 기준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에 나오는 것, 특별 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하는 경우. 그래서 3번, 건축물이 11층 이상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과 관련해서는 직통계단은 뭘로 해야 되냐? 특별 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4번은 고층 건축물과 관련해서 피난 안전구역 설치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고층 건축물은 두 가지죠. 초고층 건축물하고 준초고층 건축물이야. 그래서 초고층 건축물은 지상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한 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준초고층 건축물은 전체 층수에 있어서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을 기준해서 아래 위로 5개층 이내 설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번은 이제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이 지하층에 설치가 되는 경우, 이때 각 지하층과 관련해서는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게 기준이 지하층의 바닥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 아니고 3,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때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에 이제 틀린 거예요. 그래서 피난시설은 출제되면 그냥 무지막지하게 출제돼요. 뭐일 때, 뭐 면적 얼마일 때 뭘 설치하냐, 뭐 이런 게 물어본 거야. 그래서 봤으면 아는 거고, 안 봤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11번. 이행항제금 부가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항제금은 일단 건축법 위반한 건축물과 관련해서, 자, 후하권자가 시정명령을 낸데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자, 이때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를 하는 게 이행강제금이에요.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기준은 일단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에 대해서 100분의 50 해당하는 금액을 건축법 위반한 면적을 곱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래서 이거는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을 한 경우. 그 다음 용적률하고 건폐율을 초과해가지고
건축을 한 경우.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네 가지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즉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산출된 금액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위반 유형에 따라서 비율이 이제 다시 각각 정해져요. 그래서 허가받지 않고 건축했다. 가장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산출된 금액 100% 이거 부과하고, 그 다음에 용적률 초과해가지고 건축했을 때는 산출된 금액의 90%, 그리고 건폐율 초과해가지고 했을 때는 80%, 신고하고 하지 않을 때는 70%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부과와 관련해서 일단 기준이 이와 같이 기준이 되고, 일반에 나 있는 것처럼, 자, 지금 여기 이제 건축법 위반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인데, 대상인 건물이 주거용 건축물이면서 소규모 건축물. 그러니까 소규모라는 게 연면적 또는 공동주택일 때 세대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이때는 여기 지금 산출된 금액과 관련해서 2분의 1까지 뭘 할 수 있냐? 경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경감을 할 수가 있고, 또한 부과 횟수와 관련해서 5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 횟수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에 나 있는 게 금액입니다. 그래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은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2분의 1 범위 내에서 경감하고 부과 횟수도 줄여져요. 그래서 최대 5회까지만. 그 다음에 2번 후하권자는 영리 목적을 위해서 위반하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 이때는 가중을 합니다. 가중은 마찬가지로 부과 금액과 관련해서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건축법에 의한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2번까지 부과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다른 법률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횟수하고 틀려요. 다른 법률은 대부분 1년에 한 번이에요. 근데 건축법만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가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각각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최초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1회 이렇게 되는데 1회가 아니고 2회 이내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정하는 횟수만큼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도 이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시정명령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을 했다. 그럼 이때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중지를 하고, 이미 부과된 건 반드시 어떻게 되냐? 징수를 해야 돼요. 이게 왜 출제되냐면, 노동법이나 이런 법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했다가 시정명령 이행하면 기존에 부과했던 걸 경감시켜주는 게 이게 있어요. 근데 건축법은 이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부과한 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 징수해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받은 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이때 이제 강제징수입니다. 강제징수인데, 국세가 아니면 이제 지방세 외 수익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11번에 이제 3번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까지가 주택법하고 공동주택관리법하고 건축법 내용이고, 잠시 쉬고 12번부터 보겠습니다.